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근데 어쨌든 뭐 저한테 맡겨놔 보세요. 한번 제가 일 좀 한번 해보려니까.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뉴스. 네. 바이든이 사우디에서 빈살만 만나고 왔는데 네. 영 사우디에서는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평가가 좀 갈리죠. 지금 뭐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은데 사진 하나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게 그 빈살만이 사는 이제 궁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비스트에서 뜩 내려가지고 쭉 이제 두 걸음 가니까 또 빈살만이 두 걸음 크게 내딛어가지고 이제 저게 뭡니까? 비스트가 이제 1호차. 1호차. 네. 악수를 했어야지. 껴안든가. 어? 네. 이제 바이든이 먼저 이렇게 주목을 내는, 물론 이제 뭐 저게 약정이 됐는지 모르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지금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에요 저기가. 그런 상황에서 주목 인사라는 건 참 묘한.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 주목 인사에 대해서도 불편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사진은 됐고요. 어쨌든 16일 현지 시간으로 네.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귀국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언론들의 대부분의 논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된다는 숙제도 있는데 인권 우선 정책의 후퇴라는 비난도 부담스러웠던 게 악수나 허그가 없는 이 주먹 인사 정도의 의전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에게 증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걸프 협력 회의 GCC+3 정상회의에서 국제적인 수요를 위해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우리는 동의했다. 향후 수개월간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미 최대 생산 능력인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하겠다는 계획을 낸 바가 있고 추가 생산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그냥 가볍게 일축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샬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도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원유지상 논의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8월 3일에 열리는 러시아 등 비석유 수출기구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죠. 오페크 플러스에서 시장 상황을 평가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오페크 플러스가 갖는 의미는 러시아가 들어와야 된다. 러시아까지 합쳐서 원유에 대한 어떤 수급을 논의해야지 러시아가 빠진 상태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이 정도는 거의 뭐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러시아를 이렇게 언급하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의 존재감 같은 건 오히려 더 부각시킨 그런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국제유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회담의 실패 결과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날보다 1.81달러 오른 97.59달러, 여전히 100달러 아래에서 유지가 됐고요. 브렌트가 2.2달러 정도 상승해. 요건 이제 100달러 조금 넘는 101달러 수준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양국 간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 근데 사실은 이 자말 카스쿠지라는 그 언론인의 사례가 촉발시킨 걸 한데 사실은 이 사우디가 굉장히 섭섭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이른바 셰일 레볼루션, 그러니까 셰일 혁명이 있으면서 예전만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원유의 어떤 이 중동산 원유에 대한 중요성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저하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가 석유의 어떤 순수출국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수급자에서 경쟁자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죠. 중동에 대한 중요도도 많이 좀 그렇죠.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그걸 파고 들어갔던 게 사실 중국 그 공산당에서 했던 1대1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누적이 돼 오다가 언론인 자말 카스쿠지의 암살 이게 이제 터진 건데 요거에 대한 그 빈살만 왕세자의 언급도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이게 오히려 뭔 얘기를 했냐면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사건. 이거 뭐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막 진짜 아브라이브.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 고문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로들을 학대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계 미국 언론이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의 피격 사건 같은 거. 미국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밑에 애들이 했는데 내가 다 조치했잖냐.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미국을 역공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스쿠지가 소속이 돼 있던 워싱턴 포스트에 워싱턴 포스트 소속이었거든요. 끔찍한 배신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이른바 적수공건 아무것도 소득 없이 이제 귀국행 공군 1호기를 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CNBC 방송이 이렇게 여론조사한 것도 물론 이제 그 가기 전에 여론조사입니다만은 응답자의 전체 36%가 역대 최저치 부정평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긍정평가 받는 리더십 없어요. 실제로. 네네. 아주 특별한 소국을 제외하면 이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부정평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삶이 팍팍해지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바이든이 그러면 무슨 성과를 기대하고 갔을까? 그죠? 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바이든이 수모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제 부담은 빈살만에게 가 있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 할 만큼 않냐. 했다? 네. 나는 최선을 다해 주먹 인사 정도로 끊겼지만 내가 너 왕따시키겠다고 저를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죽일 듯이 달려든던 내가 이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사우디도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를 누구한테 사야 돼요? 미국한테 사야죠. 미국한테 사야죠. 이란도 그 저 바다 건너 이란에서도 지금 핵 협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 역시도 내부의 어떤 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한 방에 바이든이 왔다고 그러면 덥숙 아이고 오셨어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외교라는 게 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렇게 바이든이 일방적으로 몰린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부분적으로는 빈살만한 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람코라는 세계 최대 정유회사의 수장 아닙니까? 네. 이제 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푸틴 그리고 그 옆에 동네에 있는 시진핑의 생각은 뭔지도 이제 점차 알게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주말 프로그램에 성함이 뭐였죠? 그 우리 2%가 이제 신과대 시간에 그 에너지 전문가를 한번 모셨는데 네. 영국에 계신 그 이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백근욱 박사님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분은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NG 전쟁이다. LNG 워다. 그건 뭐냐? 미국의 그 남아도는 그 LNG를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되는 미국의 어떤 굉장히 깊은 전략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부분적으로 좀 동의하거든요. 실제로 이 대서양 그 항로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름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나 네.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을 에너지란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타이트한 어떤 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러시아가 더 이상 그쪽을 에너지로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미국의 외교적인 책략도 그 안에 있는데 사실 이게 유가가 혹 떨어지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미국의 정권의 핵심에서 빨리 종결이 되고 유가가 확 떨어지고 세계가 다시 평화스럽고 또 러시아의 원유나 가스가 유럽을 장악하는 상황을 반기기만 할까 이런 네.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복잡다단한 외교 전이 국제 인플레이션 원유가를 화두로 해서 펼쳐지는 그런 장면을 주말에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첫 번째 뉴스랑도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자재 ETF가 가격들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인플레 이제 고점 좀 지난 거 아니냐는 분석들이 역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모양이죠. 어쩌면 그 바이든도 계속 복을 받을 거예요. 국제 유가가 어쨌든 100불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며칠 전에 나왔던 6월 인플레이션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네. 어쨌든 피크 아웃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ETF를 통해서 국제 원자재 시장에 투자한 분들이 꽤 인조업을 했거든요. 근데 네. 코덱스 구리 선물 같은 거, 타이거 구리 선물 이런 게 최근 한 달 동안에 20%대 이걸 레버리지 상품 아니거든요. 네. 20% 하락을 했고 타이거 금 선물,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코덱스 은 선물 이런 것들도 다 10%대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이 하락세가 두드러져서 그런 거죠. 뭐 아까 제가 원유도 96달러, 97달러 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죠. 여기에 따르면 지난 3월 트로이 온수당 2,000달러를 넘어서 금 가격이 내리막을 걸으면서 최근에 1,730달러 선까지 빠졌고요. 경기 선행 지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닥터커퍼라고 얘기를 하는 구리 현물 가격도 톤당 7,200달러대까지 네. 하락을 했죠. 이게 10,000달러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구리가 쓰이는 자동차, 전자, 건설 이런 업종에서 수요 부진이 이제 부각이 됐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크게 빠집니다. 대두, 옥수수, 소맥밀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이라는 타이거 농산물 선물, 코덱스 콩 선물 이런 게 있군요. 15%가량 지금 고점 대비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우려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물론 이런 국제 원자재 시장을 하락세로 전환시킨 주범이긴 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경기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정도의 급등과 급락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선물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굉장히 큰 국제적 투기 자금들 이게 뭐 투기 자금이라고 해서 뭐 투전판 이런 게 아니라 스페큘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닌 네. 투기성 자금들이 입출입하면서 굉장히 큰 가격의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피크아웃이 시간을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도 아마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이제 11월에 다가오는 중간 선거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뭐 이 사우디도 가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같은 것들도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제대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은데 네.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까지 충격적이에요. 줄어들었습니까? 지난 13일 날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일일 네. 거래 대금이 5조 9천억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2020년 2월 17일 5조 6천억 이후에 가장 작은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거래가 급증했잖아요. 네. 뭐 워낙 이제 큰 변동성도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이 러쉬를 이루면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늘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좀 충격적인 거는 작년 11월 11일이 거래 대금 기준으로 코스피 사상 최대였거든요. 얼마였냐면 44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13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 작년 1월 11일 사상 최대 거래 대금 기준으로 해서 86.5%가 감소한 겁니다. 네네. 86.5%가 아니고 86.5% 감소. 감소했다는 거예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2020년 8월과 2021년 1월에 최대 20조 원이었던 코스닥의 일일 거래 대금도 5조 2천억 대까지 줄어들었고요. 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건 이제 워낙 이제 이 물린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자체를 떠나가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보다 지수는 여전히 높아져 있거든요. 네. 그때 2,200포인트 선이었고 지금은 2,400포인트 뭐 언저리니까 이 주가가 빠져서 거래대금이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손실이 난 구간 그리고 금리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리가 워낙 이제 높게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채권 혹은 예금 시장으로 예금으로 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 지난 15일까지 거의 6개월 정도 유가증권에서 21조 4천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네. 순매수 기간은 작년에 비해서 36%.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이 21조나 산 것도 굉장히 참 힘겨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탁금이 14일 기준으로 55조거든요.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 이건 뭐 청약에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75조였으니까 20조 정도 최고치 대비하면 줄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서 거래를 하는 신용 거래 융자 잔고가 작년 9월에 25조까지 늘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7조. 가장 덜 준 게 신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 그런가요? 그렇죠.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 물론 이제 예탁금이 줄어든 그 정도 이제 신용융자도 줄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주가 하락이 되면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관여도가 좀 많이 줄게 돼 있는데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는 조금 이따 박병창 부장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사자도 없지만 무리해서 쭉 내다 파는 매도 주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향후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성격이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장을 주도해버리는 오랜만에 아주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장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죠. 그죠? 600만 이상의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의 향배도 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정프로는 이쯤에서 이게 이제 장의 방향 화살표가 바뀌는 신호라고 해석을 합니다. 장이 이제 많이 빠졌죠.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까지 줍니다. 이제 다시 방향은 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원래 이게 시장에 거래 바닥이야? 네,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딱 한번 신호가 온 거거든요. 정프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제 해석을 몇 분이나 공감해 주실지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박병창 부장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